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시간 그 81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월드컵 시리즈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 관한 여태까지의 시리즈 중에서 오늘 게 가장 좀 총론, 가장 이제 원론적인 것을 조금 저희가 늦게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번 월드컵 좀 주목할 만한, 화제가 될 만한, 흥미로운, 이전과는 뭔가 좀 달라진 듯한 그러한 이슈에 관해서 이명철 의원과 제가 이제 5가지씩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카타르에 사실 이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축구 내외적인 이슈들이 많이 이번 카타르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칼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데 좀 축구 내적인 쪽으로 아무래도 좀 좁혀서 탑5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주목할 만한 이슈 5번째 이야기 듣겠습니다. 폴란드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폴란드가 21세기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1, 2차전 경기는 모두 다 패했습니다. 1, 2차전을 패했다. 네. 그러니까 3차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놀랍게도 그렇네요. 3차전은 다 이겼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2002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이미 다 망쳐놓고 그렇죠. 네. 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이미 망했는데 또 이상한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또 이기고 네, 그 이상한 경기가 많은 분들이 보다가 채널을 돌리셨다고 하는 일본전이었죠. 그래서 보면 그동안의 전적을 봤을 때 2002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에게 0대2 패, 포르투갈에게 0대4 패, 근데 미국에게 3대1의 승리를 거뒀고요. 2006 독일 월드컵 에콰도르에게 0대2 패, 독일에게 0대1 패, 근데 코스타리카에게 2대1로 이겼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세네갈에게 1대2 패, 콜롬비아에게 0대3 패, 일본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월드컵 대진은 1차전 멕시코, 2차전 사우디, 3차전 아르헨티나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 징크스가 이어질 것인가? 근데 솔직히 순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가 멕시코로 잡힌 거는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경기는 항상 패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폴란드 대표팀을 위한 기록도 하나 있습니다. 북중미 팀을 만났을 때 4경기 전승이었습니다. 오,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 기록이 우위를 점할지 아니면 앞서 언급드렸던 첫 번째 경기 패하는 기록이 우위를 점할지 이번에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징크스가 좀 깨지거든요. 어느 쪽이 깨질지 여부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02년 3차전도 사실은 그게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되면서 폴란드가 미국에게 이제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대한민국 포르투갈 같이 갈 수 있어. 그쵸. 그 얘기가 사실은 그 폴란드 때문에 생긴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폴란드의 진기록 말씀해 주셨고요. 저의 5위는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그냥 5위로 했는데 사실은 뭐 축구 내적으로는 1위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85년생부터 92년생까지의 히어로들이 총 집합하는 월드컵입니다. 거의. 여기에는 물론 81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선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85년부터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고 화제를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바르셀로나의 MSN, 레알 마드리드의 BBC가 동시에 월드컵 본선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최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가렛 베일 선수가 일단 물론 베일 선수는 사실 지금 가장 뭐 폼이 떨어져 있는 선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퇴 안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베일 선수의 웨일즈가 여태까지 못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이제 BBC가 다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또 벤제마 선수도 또 장기간의 징계가 팀 내부적인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발이 안 되다가 또 이제 선발이 되니까 어쨌든 MSN과 BBC를 다 볼 수 있고 여기에 모드리치라든가 레반도프스키 같은 뭐 발롱도르를 탔거나 혹은 발롱도르에 가장 근접했던 사나이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그 제가 말씀드린 8호에서 9위 선수들이 85년생 호날두, 89년 베일, 87년 벤제마, 87년 메시, 87년 수아레스, 92년 네이마르가 제일 어려요.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88, 토마스 뮬러 89, 노이어 골키퍼가 86, 모드리치 85, 반다이크 선수가 91년생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이 최초의 월드컵이죠. 그렇죠. 네, 반다이크 선수가 그렇죠. 네덜란드와 좀 맞물리는 바람에 이번에야말로 이제 최초의 월드컵을 치르게 됐고 반다이크 동갑이 2명이 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에덴 아자르. 어쨌든 이 선수들 다 나와요. 근데 아자르 선수는 물론 폼이 떨어져 있지만 뭐 한 시대를 다 풍미한 선수들 아닙니까? 여기에 최근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게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에딘손 카바니 87년생까지 지금 제가 불러드린 선수들이 한 14명쯤 되는데 여기에 뭐 더 다른 영웅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92년에 그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은 선수도 있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이제 92년생인데 어찌됐건 8호에서 9위까지 정도를 망라하는 대부분의 영웅들이 이번에 집결한다. BBC, MSN이 동시에 월드컵 본선에 서는 것은 최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일부 선수들은 다음 월드컵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의 선수들은 마지막 월드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빛나는 한 세대를 이번에 모두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해설위원의 네 번째 이슈 듣겠습니다. 저는 이 앞서 언급해주신 BBC의 한 멤버 베일의 이슈를 좀 꼽아봤습니다. 오, 베일을 네. 따로 꼽으셨어요? 정확히 이제 웨일스 대표팀의 이야기를 꼽은 거죠. 네. 근데 웨일스는 곧 가레스 베일과도 같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웨일스 대표팀이 조편성으로 따졌을 때 나름 운이 따른 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16강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길 때도 사실은 약간 이제 행운이 좀 결부가 된 물론 이제 맞아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의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랬는데 네. 조도 뭐 딱히 보면은 다른 조들과 비교하면 잘 나온 편이죠. 그렇죠. 예. 이번에 64년 만에 첫 번째 월드컵 본선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유일한- 웨일스의 마지막 월드컵이 네. 펠레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1958년 월드컵이죠. 맞습니다. 네. 그게 유일한 월드컵 본선 기록이었는데 그 이후에 웨일스의 수많은 축구 영웅들이 있었지만 결국 2022년이 되어서야 두 번째 월드컵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스웨덴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8강 1승 3무 1패였는데 2회 무대에 나선 적이 없었던 웨일스고요. 직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 때는 4승 5무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예선을 출발했지만 최종전 아일랜드전에 1패를 당한 것이 빌미가 돼서 조 3위로 정말 불운하게 탈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웨일스 선수들도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가레스 베일도 조금만 더 뛰고 은퇴하려고 했는데 4년은 더 뛰어야 되겠구나. 어쨌든 이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 베일이 극적인 활약들을 했었었고 이 시기만 해도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베일이 그래도 정말 어느 정도는 활약을 좀 하던 시기였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뭔가 활약이 좀 미미하고 출전을 못하는 이슈들이 반복이 됐었죠. 근데 이 시기가 어쨌든 그랬던 시기였는데 불운하게 웨일스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못 갔고요. 카타르 월드컵 예선은 다행히 우크라이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이 팀은 3-4-3과 4-4-2 전술을 좀 혼용하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3-4-3 전술을 쓰는 빈도가 좀 많고요. 극한의 효율을 챙기는 팀인데 단순하게 공격합니다. 롱볼을 올리는데 롱볼이 타겟터가 있을 때 이번에 또 토트넘을 상대로 꽤 좋은 활약을 했던 키퍼 모어 선수. 본머스의 케이퍼 모어 선수가 정말 제공권이 좋거든요. 이 선수가 있을 땐 높이를 활용한 롱볼을 전개하고 없을 땐 가레스 베일이나 데니얼 제임스의 속도를 활용해서 공간을 주고 올리는 롱볼을 통해서 뒷공간을 활용하는 전술을 좀 운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측면 자원들이 올라가서 3-4-3 기준으로는 스토퍼, 윙백 등의 선수들이 주로 측면에서 연계를 하고 넓은 공간에서의 크로스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때가 많죠. 근데 이 팀은 제 생각에는 수비는 꽤 견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진의 퀄리티를 떠나서 5-3-2 형태로 내려섰을 때 5백이 보여주는 높이에서의 우월함과 3명의 미드필더들이 특히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좀 잘 커버하는 모습들이 그동안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예선이나 유로 같은 대회에서 유독 이제 웨일스 대표팀이 좀 끈끈하게 결과를 어쨌든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경기를 보면 정말 단순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만드는 미학과 가레스 베일이 엄청난 동기부여로 아마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거기 때문에 저는 웨일스 대표팀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로 2016 4강, 유로 2020 16강 월드컵 이후에 유로 성적은 최근에 좋았거든요. 이번 월드컵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나온 웨일즈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의 네 번째는 한 줄로 하겠습니다. 아시아 팀 역사상 최다 출전 무려 6개 팀입니다. 네. 이게 2018년 4년 전에 5개 팀이 역대 최다였었는데 요번에는 5개 팀에다가 개최국이 또 아시아라서 아시다시피 호주 포함, 카타르 포함 그리고 전통의 아시아 또 4강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까지 해서 6팀인데 무려 이거는 이제 6팀이나
출전한다면은 이게 32분의 6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렇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아시아 뭐 한 팀 갈까 뭐 0.5팀 갈까 그런 적도 있었고 한동안 그냥 두 팀 정도 가다가 요게 이제 98년 정도 돼서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6팀은 개최국 포함해도 정말 많은 수치인데 여기서 또 세계 아마 좀 냉정한 시각을 가진 평론가들은 이런 걸 볼 거예요. 다음 월드컵부터 48개 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6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8개 팀이 나오는 대회에 전초전 같은 느낌도 약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8개 팀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아시아 쿼터가 8장 플러스 3분의 1장? 뭐 그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근데 6장이면 거의 사실 근접한 수치라서 이게 과연 이번에 아시아 팀들이 아시아의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8개국을 운영할 FIFA에게 약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제 생각에는 요번에 아시아 팀들이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건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월드컵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명철 해설위원의 세 번째 듣겠습니다. 제 세 번째는 레드를 통해서 좀 줄곧 언급해왔던 기록인데요. 스위스와 세르비아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근데 본선 진출 빈도를 가지고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스위스의 경우는 꾸준하게 월드컵 본선에서의 토너먼트를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2006 독일 월드컵 16강, 2010 남아공 월드컵은 조별리그이긴 했지만 브라질 월드컵 16강, 이어서 러시아 월드컵까지 16강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등까지 포함하면 스위스가 약간 그 유럽의 멕시코 느낌이죠. 맞아요. 못 갈 때도 있긴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가는. 네. 그리고 이 얀조모 골키퍼가 항상 결과를 바꾸는 선방을 하는데 이미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멕시코의 오초아도 그리고 스위스의 얀조모도 월드컵 기간이 되면 또 한 번 부각이 되는 주요 골키퍼들, 그러면서도 약간 애국자형 골키퍼들이라고도 저는 좀 손꼽거든요. 네, 코스타리카의 케일러 나바스 선수까지. 나바스까지. 네, 애국자들이 있죠. 네, 분명 더 대표팀에서 더 빼어나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되는 선수들인데 조모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기대가 되고요. 세르비아의 경우는 이번에 정말 그 길고 길었던 본선에서의 부진한 징크스를 깨트려야 됩니다. 유로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유로 2008 예선 탈락,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유로 2012 또 예선 탈락,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탈락, 유로 2016 예선 탈락,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유로 2020 예선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오른 대회만 지금 보면 남아공 월드컵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말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메이저 대회 본선에 오른 것 자체를 세르비아가 굉장히 좀 어려워했었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때는 엄청나게 강팀이었는데 네. 유고슬라비아가 일단 쪼개졌죠. 그러다가 이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롯이 이제 몬테네그로도 이제 떨어져 나가고 세르비아라는 네 글자만 남았을 이후부터는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예전의 영광과는 좀 매우 거리가 먼 행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전력이 분명 스쿼드상으로도 많이 가다듬어져 있고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긴 한데 앞서 언급했던 스위스의 기록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과연 세르비아가 지금의 이름값 받고 있는 기대치 그대로 이 징크스까지 타파하고 남의 징크스까지 깨트리면서 올라올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조의 가장 재밌는 흥미로운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의 3번은 요것도 간단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바뀌는 이제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26인 엔트리와 5인 교체가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경기의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충분히. 그 가장 사실은 이 교체라는 제도 자체가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됐던 스토리가 1970년 월드컵 8강전 잉글랜드와 서독의 대결에서 그 66년 월드컵까지는 선수 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70년에 2명 교체가 처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교체를 했다가 피를 본 팀이 잉글랜드입니다. 사실 교체 없었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네, 그때 서독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비 찰튼을 뺐거든요. 그게 잉글랜드 축구 역사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 한순간인데 이후에 서독에게 2대3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독일 징크스가 시작이 되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도 5인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경기에 이제 어떤 변수를 낳을 것인가가 주목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계적인 차원이 하나 개입이 되는데 세마이 오토메이티드 옵사이드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죠. 반자동 옵사이드 포착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미
시험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슈퍼컵에서도 해봤었죠. 네, 이전에 네. 클럽 월드컵이라든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사실은 시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잘 작동할 자신이 지금 있기 때문에 FIFA가 당연히 하는 거고 여기에 가장 독특한 거는 볼 안에 센서가 들어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예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상 볼 안에 센서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선수들이 자꾸 차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메모리가 부서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칩 같은 것들이. 네. 근데 그게 이제 상관이 없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인체의 어떤 관절 부위에 대한 아주 초첨단 인식 기술을 AI로 이제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옵사이드 그림 나올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림을 아마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직접 보고 한번 또 경험을 네. 해야 될 텐데 피파에선 그 얘기를 했었죠. 조금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게끔 그거죠.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시간을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옵사이드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말로 정교한 데이터를 받아서 AI가 정말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VAR실에 있는 심판들 그리고 그라운드에 있는 심판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네. 거죠. 세마이 오토메이티드 옵사이드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두 번째 듣겠습니다. 제 두 번째는요. 카타르의 작은 국가 크기입니다. 아, 네. 선수들의 이동 피로도가 정말 최소화가 되겠죠. 여태까지 월드컵을 개최했던 그 어떤 지역보다 작죠. 맞습니다. 한일 월드컵보다도 당연히 작고요. 당연히 작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카타르가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국내선이 없대요.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 동안 러시아나 브라질의 경우는 대륙이 워낙 나라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될 때 비행기를 타고 경기마다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저 1박 2일 다녔습니다. 특히 성장하셨었죠. 브라질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러시아도 이제 그런 일정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정말 도하 근처에만 다 모여 있는 구조를 거의 도시들이 띄기 때문에 이동할 때 비행기를 안 타도 된다. 그래서 선수들이 일정이나 이동에 따른 피로를 덜 느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월드컵 시기 자체가 겨울이잖아요. 유럽 선수들은 그 일정에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아니면 그냥 리그 자체만으로도 소화하고 오는 거라서 월드컵 기간 동안은 괜찮겠지만 과연 그 이전에 지칠 대로 지친 선수들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나마 어쨌든 비행기 타고 오래 안 가는 거는 다행이다. 네. 근데 이제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경기장들이 다닥다닥 가까운 근방에 있으니까 저는 구자철 의원 같이 카타르에 안 살아봐서 저는 모르는데 혹시 차 막히면 이게 가깝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차 막히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용산과 상암 사이의 거리도 차 막히면은 엄청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차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저도 같아요. 이거는 그 현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거라서 우승팀 징크스 이번에도 과연 발현될 거냐, 네. 안 발현될 거냐. 우승팀 징크스는 역대 이제 월드컵을 보면 1930년 우승팀인 우루과이가 다음 대회에는 요거는 이제 특이 케이스인데 이거는 그냥 불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불참했으니까 당연히 위로 못 가죠. 38년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사실은 두 대회 연속 우승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이고요. 62년 브라질도 58년에 우승하고 62년에 우승했으니까 두 대회 연속팀인데 그 다음 대회 66년에는 또 1라운드에서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98년 프랑스, 2006 이탈리아, 2010 스페인, 2014 독일까지 1라운드에서 다 탈락이죠. 이게 뭐 모든 대회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히 21세기 들어서 그런 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2002 월드컵 브라질만이 사실은 1라운드를 통과를 했었어요. 2006년에. 근데 브라질도 2006년에 사실은 뭐 아드리아누 선수까지 가서 해서 엄청난 뭐 황금의 사중주 뭐 이랬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대치만큼은 오래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우승팀의 징크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번에 그 시험대에 오르는 팀은 벤제마, 은바페, 그리즈만, 은쿤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프랑스가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팀들이 과연 프랑스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2002년 프랑스도 사실은 세네갈전부터 아주 안 좋으면서 결국 끌어내려 졌거든요. 튀니지가 세네갈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승팀 징크스 이번에도
발생할까? 이게 저의 두 번째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그럼 최고의 이슈 듣겠습니다. 어쩌면 혹은 한동안은 아니면 영원히 마지막 32개 팀의 월드컵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겠네요. 혹시 만약에 역사가 나중에 또 뭐 환원될 수도 있잖아요. 번복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의 대로라면 한동안은 32개국의 월드컵 방식을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조별리그 4팀 간 8개의 조, 한 팀당 조별리그 3개의 경기, 그리고 16강부터 시작되는 토너먼트 이 시스템이 다음 대회부터는 이제 깨지게 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를 하게 되는데 참가 개국 수가 48개의 팀으로 확대가 돼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기에 있어서 가능성은 보다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토너먼트의 레벨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1라운드 조별리그 진행 방식이 16개의 조로 나뉘게 되고요. 한 조당 3개 팀씩 편성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조별리그 일정이 기존 3경기에서 한 팀당 2경기로 주는 거죠. 토너먼트는 32강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조당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위 2팀이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별리그를 원래 3경기 치르는 거를 2경기로 줄이고 대신 32강 토너먼트가 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토너먼트 진입하는 게 그래도 좀 여유로워질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토너먼트의 정원수가 32개 팀으로 확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연속 진출이 아닌 연속 토너먼트 진출, 우리가 이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 월드컵부터 도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이슈를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 브라질 이후 남미팀 우승 없었다. 과연 이번에는 남미팀 우승할 수 있을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만 일단 보면 유럽 강호들이 6월 A매치, 9월 A매치에서 그다지 지금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상당수가 잠깐 좋았다가 또 기복이 또 확 생겨가지고 안 좋은 팀들도 있고 꾸준히 안 좋은 팀들도 있고 지금 유럽의 우승 후보들의 점수가 좀 이제 6월, 9월 통해서 깎였는데 반면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과연 그런데 이게 월드컵 실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저는 약간 바뀔 여지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도 물론 우승 후보 1순위는 브라질로 지금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뭐 워낙에 또 브라질이 지금 공격 자원이 남아돌 정도로 좋고 상당히 화려한 멤버이기 때문에 브라질이라고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 월드컵은 역시 뚜껑을 열어보고 실전을 까봐야 한다. 변수가 많다. 이번 월드컵은 특히 이제 정말 부상 이슈라든가 체력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미 팀이 과연 2002년 이후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데 이게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미 팀이 이제 브라질이 우승하는 그 순간에 남미 팀이 오히려 우승 횟수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9대8로 많았다가 2006년에 이탈리아가 우승하면서 9대9로 마침내 같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번을 유럽팀이 내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남미는 사실은 팽팽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3번을 유럽이 연속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12대9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이제 남미가 조금이라도 이제 쫓아가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가 저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81번째 시간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2022년에 우리가 주목하고 흥미롭게 여길 만한 이슈 5가지 해서 총 10가지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월드컵 보시는데 흥미롭게 조금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